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중에서 접견 교통권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중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는 것은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관할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것인데요.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체포나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위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심사를 거쳐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체포, 구속에 대한 구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에 대해서 법조문을 좀 살펴보면요. 헌법 12조 6항은 일단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서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요.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이 214조의 2에 있다는 것도 잘 유념해서 봐놔야 되겠고요. 한편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체포 구속 심사 청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청구에 밑줄을 그어놔서 보조자료를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 작성 요령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내용은 형사법 기록형을 주로 다루는 형사변호 실무 시간에 쓰는 교재의 내용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체포 특히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와 또 나중에 배울 보석허가 청구서 그리고 변론요지서는 형사 변호인으로서 연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형사 법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항소이유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사 변호 실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서 간략하게 개관만 살펴보면 실무상 구속적부 심사 청구서는 범죄 사실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에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한다. 지난 시간에 구속 사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작성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변호 실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구속적부 심사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개괄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적부 심사의 청구권자는 앞서도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만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 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물론이고 긴급 체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도 당연히 체포 적부심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요. 적법하게 체포 구속된 경우에도 부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물론이고 위법하게 불법하게 체포되거나 구속된 경우
예를 들면 임의동행에 의해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청구권자가 되겠습니다. 청구의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포나 구속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나 구속이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영장의 청구 및 발부가 법적 절차에 어긋나는 경우 등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48시간이 지나서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에 반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는 영장 발부 당시에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사정 변경으로 체포 구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된 이후에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경우라면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매번 언제나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위법과 부당을 구별하는 것은 행정법 영역에서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하거나 부적당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법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우다.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이 부당보다는 더 불법의 영역이고 더 중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한편 저희가 법을 공부하다 보면 부적법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법하다, 그렇죠? 불법이다, 부적법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부적법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하면 법령에 위반됐다고 하는 형식적인 면을 포착을 해서 그렇죠?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 이런 경우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의 이익이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부적법 각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과 불법과 부적법이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차 공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위법과 불법과 부적법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속적부 심사 청구,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 복사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이 돼야 될 텐데요. 원래 변호인의 권리 파트에서 공부했지만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소송 계속 중 전단이 아닌 전 단계,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열람 복사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그렇죠? 그리고 그에 첨부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고소 고발장이 있다든지 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든지 피의자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같은 걸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권리를 인정했던 것이고 그것이 규칙의 형태로 입법화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증거 개시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 개시에 대해서는 이제 공판 절차에서 또 배우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정보 공개 청구, 그렇죠? 역시 행정법 영역에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 단계에서의 열람권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잘 기억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심사 청구를 받게 되면 이제 법원이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법원은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법원은 청구인이나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신문기일과 장소를 당연히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신문기일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느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법원이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변호인 및 청구인은 신문기일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지요. 이 경우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역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서 공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도 그렇고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구속적부 심사를 신문을 할 때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한편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A라는 법관이 있다고 할 때요. 그 A 법관 이외에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을 발부했던 A 법관은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에 관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영장을 발부하고 다시 그 적부 자기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신문한다는 것이, 신문 조사한다는 것이, 결정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신문기일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또 청구권자들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법원의 심사는 심사 청구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된다라고 214조 2 사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또는 청구권자가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해버리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고인 신분이 되면 체포구속적부 심사 결정을 법원이 할 수 없었던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즉 피고인 신분으로 되더라도 여전히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화가 된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를 했다든지 동일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시 지난번에 기각이 됐는데 재청구했다든지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차례대로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굳이 신문하지 않고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이기각 절차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문기일은 청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지정을 해야 되고 결정은 신문한 이후에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도록 해서 계속해서 체포 구속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는 없도록 그렇게 입법적으로 항고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되겠죠. 법원의 체포 구속 적부 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 구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제도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 사실로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는 법원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걸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요. 조문의 내용을 보시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영장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구속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네. 지난번에 공부한 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이번에도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장 청구기간이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체포는 아니고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경우,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피의자를 석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줄여서 보석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본격적인 보석에 가게 되면 보증금 납입 조건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전형적인 조건이 보증금 납입 조건이기 때문에 보증금 납입을 받고 석방해 주는 것을 보통 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라는 것은 뒤에 공소제기 후 절차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수사 절차와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원래 보석이라는 것은 피의자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고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조문을 규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석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놨는데요. 그 경우가 바로 체포구속적부 심사 청구에 수반한 피의자 석방이 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는 것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체포적부 심사에는 인정이 안 되고요. 이를 줄여서 피의자 보석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을 합니다. 그렇죠?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재량보석이 되겠고요. 네. 신청인이 청구한다 그래서, 청구인이 청구한다 그래서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구속적부 심사 청구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재량으로 봤을 때 보석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석방 결정이 있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아예 상실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는 청구 보석, 또 조건에만 맞으면 필요적으로 일단 보석이 인정되고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나중에 배우는 피고인 보석과는 구별이 됩니다.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제기 후의 절차로서 뒤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보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든지,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서 재량으로도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피의자 보석 조건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의자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보증금을 정하여야 되고, 피의자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여기 어디에만 거주해라, 또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해라, 이런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과해서 석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출석하겠다는 서약서 같은 거, 또 보증금 납입하겠다는 약정서, 피의자 이외의자가 출석을 보증하는 출석 보증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공탁이나 담보제공 및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이행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보석 청구자 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가 있고요. 돈 있는 사람이 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누군가 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의자 외의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에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보증서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런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많이 보증서를 떼오게 되는 거고요. 보증서에는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을 했다든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든지 정당한 요구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든지 부과된 조건인 주거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피의자 석방 제도를 형해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체포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 구속이 재체포나 재구속이 제한되는 사유가 피의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구속적부 심사 청구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체포나 재구속 제한 요건이 다소 달라진다는 것을 역시 유념해서 봐놓아야 하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면 재정신청을 또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는 것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또 공소 취소, 공소를 일단 제기했다가 공소 취소를 했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와 같은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경우에는 피의자 보석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재체포 때는 재구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앞서 봤던 여기에 나오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체포, 재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문제에서는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과 같은 그런 요건들을 비교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의 예외 사유, 금방 다시 본 것처럼요. 위에서 본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다시 구속한 때나 공소가 제기된 후에 법원이 이번에는 수사기관에 의한 구속이 아니라 법원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재차 구속할 때에는 이때는 법원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 경우에는 도망,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몰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임의적 몰수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든지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수하여야 하죠. 이것은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석방의 경우 보증금 몰수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나중에 피고인 보석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구별이 잘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제 3절에서는요. 제 3절에서는 대인적 강제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인적 강제 수사로서 체포, 그리고 구속, 그리고 방금 공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제도까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공부를 했다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물적 강제 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인적 강제 수사가 사람에 대한 체포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대물적 강제 수사는 물건에 대해서 압수하고 또 수색하고 검증하고 감정하고 또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적 강제 수사에서는 크게 압수수색과 검증, 감정, 통신 제한 조치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요. 자, 압수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요.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압수 수사기관의 압수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강제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압수는 점유 취득 자체의 강제성이 수반되는 형태의 압수가 있고요. 압수할 물건을 지정을 해서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하라 라고 하는 명령, 제출 명령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의 제출, 소유자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물, 누구의 주인 소유도 아닌 유류물에 대해서 영장 없이 하는 압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압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형사소송법 215조에서 이야기하는 수사기관의 압수라는 것은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의 압수를 보통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형태, 협의의 압수를 얘기하는 거죠. 점유 취득 자체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압수를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수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찾는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수사기관의 수색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물건이나 장소 및 사람의 신체 등에 대해서 행하는 강제 수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색이라는 것은 압수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행하여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로서 강제 수사로서의 압수인지 아니면 행정법상의 행정조사인지가 다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요,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왜 공항 같은 데서 이루어지겠죠? 물품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보고 성분 분석 등을 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법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만은, 행정기관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 요구하는 것을 행정조사라고 하죠. 최근에 제정된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기본법 제2조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그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다시 등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절차는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으로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행정조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이 통관 검사를 위해서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자로서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고 보관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을 압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조사의 성격을 띠느냐 아니면 강제수사의 성격을 띠느냐에 따라서 영장의 필요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여기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주로 행정법에서 영장주의 원칙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저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 4조 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앞서 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압수수색의 의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압수수색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일단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겠죠.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범죄 혐의의 정도가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의 범죄 혐의의 정도에서 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압수수색은 체포 구속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정도의 혐의가 요구되고 또 빈번히 행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압수할 물건이 증거 방법으로 의미가 있게 되거나 몰수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압수를 하는 이유가 증거로 쓰거나 몰수하기 위해서이니까요. 그리고 수색은 그와 같은 압수를 위해서 물건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강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침해의 원칙, 수사의 목적 달성과 피압수자에 대한 침해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법익 균형의 원칙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또 압수의 수색의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수년 동안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요. 압수수색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무거나 압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입법화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제3자의 범행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은 제3자니까요. 제3자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압수수색 당사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압수수색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또 그로 인해서 얻은 2차적 증거도 증거로 할 수 없다. 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드렸고, 2차적 증거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증거법에 넘어가시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와 그로 인해서 파생된 독수의 과실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생적 증거, 2차적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되는데요. 그때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013도 7101호 판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예였냐 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이죠.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범죄 사실로 해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 과정에서 갑이 아닌 제3자인 을과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를 해서 을과 병의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사안이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을과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증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미국 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이론이 있는데요. 이걸 플레인 뷰 덕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레인 뷰라는 건 뭐 특별하게 어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플레인 뷰, 그냥 자연스럽게 육안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발견한 것이라면 괜찮다라는 이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 우리 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증거법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한편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특정한 장소에 들어간 결과 발견하게 된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압수 대상물의 경우에는 혐의 범죄와 관련성이 없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플레인 뷰 법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우연한 발견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구속과 연결되지 않은 오로지 긴급하다라는 긴급하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압수수색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법원 2008도 2245 판결도 체포 구속과 관련성 있는 물건에 대한 압수만을 허용함으로써 플레인 뷰 덕트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증거법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서 혐의 사실과 피의 사실과의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요구되고 있고,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압수의 대상입니다. 압수의 대상은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을 해서 증거물, 나중에 증거로 쓰거나 또는 몰수할 물건, 몰수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요. 증거물이나 몰수물이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물론 예외로 할 수 있겠지요. 증거물의 압수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압수는 나중에 몰수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압수를 해놔야 몰수하기도 편하니까요. 자, 정보 저장 매체도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219조에 의해서 106조 제3항이 준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도 압수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우체물의 압수에 대해서는 특칙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전기 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요즘에 많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전자메일, 카카오톡, 이런 SNS 대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최신관서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집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물건을 우체물을 압수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압수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압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체물이나 정보저장 매체를 포함해서 증거로 쓸 물건 또는 몰수할 물건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수색의 대상은요,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로서 피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피의자와 피의자 아닌 자가 다소 달리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관계가 없는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013도 11,233호 판결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돌려주고 다시 임의 제출받아서 압수를 했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 행위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위반 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역시 인과관계 단절 희석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위법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인과관계가 단절 희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이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명목상 임의 제출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출이 임의적이었다는 제출의 임의성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해야 하냐면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 정도도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입증 책임이나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는 역시 증거법에서 다시 등장하겠습니다만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발견한 다음에 돌려주고 다시 임의 제출받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을 잘 기억을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법 공부할 때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판례 내용을 기억을 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 있는 범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관련성 있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첫 번째, 객관적 관련성. 두 번째, 인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객관적 관련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와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라든지 교사범,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적이고 계속 지금 반복돼서 설치되고 있는 법원의 입장이 요약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라든지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아직 낯설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향후에 배울 공소장 변경에서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증거법 분야에서 역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증명을 요하는 요증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요증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 사실, 정황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간접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라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은 다소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판례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라는 용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인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형법 총론에서 배웠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과 같은 공범 개념, 또 간접정범, 또 필요적공범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개념이 잘 딱딱 와닿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용어에 대한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된 혐의 사실은 갑이라는 피의자가 A라는 시에 채비지를 매입을 해서, 채비지라는 것도 이제 행정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채비지 단어가 틀렸네요. 채자는 이렇게 쓰는 채자인데요. 도시개발 사업 등 같은 거를 할 때 비용으로 쓰게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법을 하시고 나서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갑이 A라는 시에 채비지를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공무원 을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 영장이 기재된 혐의 사실이었는데, 갑이, 피의자는 같은데 B시의 채비지, 역시 단어가 틀렸습니다. 채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 채비지라고 말씀드렸죠. 채비지를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공무원 을이 아니라 병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 과연 관련 있는 사실이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영장에 기재된 피의 사실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범행 수법이 A씨가 아니고 B씨고 공무원이 을이 아니고 병이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영장 기재 사실과 음성 파일 관련 사실 모두 갑이 범행 주체가 된 경우이므로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공무원 대상되는 공무원은 을과 병으로 다르지만 피의자는 모두 갑이 아니냐. 그래서 인적 관련성도 인정이 된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을 판단하게 된다는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을 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은 그 사건과는 다른, 이미 제출했다는 압수의 동기가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역시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이 되어서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당시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추출, 복사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까지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참여권까지 보장이 되었다. 참여권은 뒤에 또 보겠습니다만, 결국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 교부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세하게 소개는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앞서 본 것처럼 관련성을 판단하는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에 관한 판례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적용될 수 있구나, 응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압수수색의 대상 중에서 제한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군사상 비밀에 대해서 압수가 먼저 제한이 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우 책임자로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무상 비밀도 압수가 제한이 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집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해당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속 공무소나 해당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업무상 비밀과 압수가 제한되는 것은 법조윤리를 공부하시면서 아마 많이 다루었을 텐데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 그죠? 과거의 경우에도 해당하죠.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변호인의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것은 아마 법준리를 공부하시면서 변호인의 업무상 위탁에 의해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한편 의류나 식량 등은 압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을 압수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의류, 식량, 의료품은 매우 중요한 생필품으로서 압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의 대상까지 살펴봤고요.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의 절차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